이런 거는 뭐 우리가 할 이유 없잖아요. 뭐 세금 우리가 지금 얼마를 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앉아가지고 시간 다 들여가면서 이거 계산하는데 뭐 몇 시간씩 걸려요. 보통 사람이 하면은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키면 되죠. 네. 소장 접수할 때 행정관 접수 행정관이 있어요. 인지대를 한번 쫙 물어봐 보시면은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해 주실 거예요. 뭐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가끔씩 이제 어, 접수 받을 때 이제 너무 바쁘다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인지대 없이 송달료만 내고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보정명령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오면은 이 얼마 내야 되는지 알아서 계산 다 해주잖아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계산해 주는 대로 뭐 돈 내고 이제 은행 가서 납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있지 마세요. 다 시간 낭비예요. 이렇게 우리 소송이 이제 인지대까지 내고 시작이 됐는데요. 뭐 이제 우리가 뭐 시작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걸까요? 뭐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도 이제 소송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송- 이제 우리가 할 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소장을 접수할 때 주장을 잘 적었고 증거를 잘 냈고 하면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상대방의 송달이에요. 송달은 이제 소송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요. 송달이 안 되면은 재판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소장도 상대방한테 보내줘야 되고 답변서도 우리가 받아봐야 되고 준비 서면도 우리가 낸 거 상대방이 받아봐야 되거든요. 송달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제 소장, 송달 안 되면 소송 못 해요. 준비 서면, 답변서, 송달 안 되면 주장 없어요. 판결문도, 판결문도 송달 안 되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송달을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뭐 송달을 제때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밑에 쫙 제가 적어 놨는데요. 송달을 제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찍 접수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벌고, 송달료는 어차피 돈 많이 들어요. 넉넉하게 그냥 넣어놓고 신경 끄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자소송하세요. 그렇게 해야 내가 받는 시간이라도 아끼고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나갈 때는 혹시 상대방한테 이제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 같은 게 송달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사본 구비해서 법정에서 줘버려요. 법정에서 줘버리면은 이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 정말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사실 이 방법들만으로는 완벽하게 재판 지연을 막는다?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상대방이 맘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재판 지연 시킬 수 있고 가능한 게 현실이에요. 뭐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 인적사항 모를 때 비워두고 넣으라고. 송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소인데 왜 비워두라고 하냐? 모르니까 비워두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 송달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소를 안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주소도 보정 명령이 나올 거예요.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은, 자, 이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 가세요.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여기 적혀 있죠. 이 경우에는 지금 법인이라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피고 주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소 보정 명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상대방 주소 몰라도 송달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알아두시고요.
근데 뭐 명도소송 경우에는 보통 뭐 임차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주소 모를 일은 잘 없겠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런 제도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장 송달 신청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럼 이게 뭐냐? 특별 송달 신청, 특별 송달, 그리고 공시 송달이 뭐냐? 우리가 송달 종류는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법원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송달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법원에서 사용하는 송달 네 가지예요. 네. 뭐 일반 송달은 뭐 이게 정식 명칭이 일반 송달이 아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송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송달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일반 송달은 이제 집배원이 낮에, 낮에 주소를 방문해서 송달하는 게 일반적인 송달이에요. 그럼 일반 송달이 잘 되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주간에 내가 집에 있을 거예요. 일 안 하세요, 다들? 일하고 있으면은 집에 없겠죠? 그러면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이나 뭐 혼인신고 안 했으면 동거인이 되겠죠. 뭐 근무 장소에 만약에 송달이 온다 그러면 이제 내 종업원 아니면은 동료 이런 사람들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미리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한테 송달해 주세요. 라고 신고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집 좀 길게 비우고 하면은 옆집 사람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저 우편물 좀 챙겨놔 주세요. 송달 받을 수 있나요? 송달? 옆집 아줌마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집에 안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송달이 왔어. 방문한 친구 못 받죠. 그리고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송달 능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달 능력자 일반인들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서류가 법원에서 왔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송달 능력자라고 해요. 근데 5살 아들이 법원에서 우편물 온 거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5살 아들도 송달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특별 송달인데요. 뭐, 특별히 좀 더 비싼 송달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이제 집배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옛날에는 집달관이라고 불렀죠. 집행관이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 이 부분이랑 다른 거예요. 일반 송달은 주간만 가능해요. 특별 송달은 이제 야간, 공휴일에도 나가줘요. 주간은 이제 신청하면 나가는 줘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통합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밤에 집에 있잖아요. 밤에 있으니까 보통 많이 쓰는 게 야간 송달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이 경우가 훨씬 송달이 빨라지겠죠. 근데 조금 비싸다는 게 얼마 정도냐면은 이제 일반 송달의 경우에는 보통 한 요새 5,200원 정도 해요. 송달 한 번 보낼 때. 세 번 나가거든요. 5,200원 정도 하는데 특별 송달의 경우에는 최저 이제 한 19,900원 정도에서 많을 때는 뭐 한 5만 얼마 정도까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하지만 확실하게 송달을 하려면은 특별 송달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선 발송 송달은 넘어가고 공시 송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 송달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특별 송달을 하고 뭐 특별 송달의 사유에 따라서 특별 송달을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공시 송달로 하게 될 텐데요. 공시 송달은 송달 가능한 주소를 찾을 수가 없을 때예요. 이제 이 사람이 뭐 주민등록은 해놔가지고 주소는 여기밖에 모르겠는데 그런데 계속 우편이
도달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법원에서 홈페이지나 신문 같은 데다가 일정 기간 공시를 해요. 지금 땡땡땡 씨 송달받으실 우편물이 있으니까 법원 방문하셔가지고 찾아가시라 라고 한 후에 이제 일정 기간이 흐르면은 송달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효력을 주는 게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이 공시송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송달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발송송달은 뭐냐? 발송송달은 이제 원고가 피고한테 보냈어요. 보내서 받았어. 근데 원고가 두 번째로 보냈어요. 피고한테. 근데 안 받아. 다시 보냈어. 또 안 받아.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체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체국으로. 그러면 우체국에서 원래는 사람한테 직접 줘야 송달인데 그냥 우편함에 넣고 와요. 우편함에 넣어버리고 송달된 걸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피고한테 매우 불리한 방식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요건들이 필요해요. 요건은 이제 한 번이라도 송달이 이루어진 주소여야 하고요. 이제 이후에 송달이 되지 않고 당사자가 연락이 없어요. 나 주소 바뀌었다고 신고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체국으로 보내버리는 걸 발송 송달이라고 해요.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송달만 좀 신경이 쓰면은 이제 뭐 증거나 주장 등으로 판결이 제대로 날 거예요. 판결을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좀 봐볼게요. 판결 받고 나면은 이제 순신이가 받았어요. 판결문. 그러면 빨리 들고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다시 뛰어가야 돼요. 왜 뛰어가야 되냐? 판결 받았다고 이제 임차인 신수길 씨가 제가 졌습니다. 얼른 집 비워드릴게요.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나요? 아니죠. 그러면 순신이가 갑자기 탱크 몰고 와가지고 야, 씨, 너 졌잖아. 빨리 나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이제 순신이가 뭐 구치소로 가게 되겠죠. 집에서 몰아내는 것도 이제 우리는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럼 얼른 다시 뛰어가서 뭘 작성해야 되냐? 이 신청서는 보통 재증명이라고 불러요. 재증명. 재증명은 다른 기관에도 많이 있는 경우죠. 우리가 어떤 증명서 같은 거를 신청해서 발급받는 걸 재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어, 먼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건은 우리의 사건 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아까 뭐 2025년 뭐 가단 1호 원고 이순신 피고 신수길 적으시고 이제 여기서 발급받을 것들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재판서 있어요. 재판서 우리 판결문 송달 받았다고 했죠. 이거는 필요 없고 뭐 집행문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집행할 거잖아요. 그리고 송달도 돼야 되고 상대방한테 아까 판결 송달 안 되면은 집행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 사건이 확정되었다는 것도 증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 있어야 재판서와 함께 붙어 있어야 집행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집행권원이 이제 이순신이 신수기를 몰아낼 수 있는 검이 될 거예요. 판결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송달받은 걸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1,000원만 더 넣으시면은 판결문까지 정본으로 등본이나 초본 안 돼요. 정본으로 발급받으셔야 집행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달 확정 같은 경우에는 각각 500원씩 그 두 개에서 1,000원이죠. 이제 집행문은 500원. 판결 정본 화해 공고 결정, 뭐 조정 결정, 조정 조서, 화해 조서 이런 것들에 이제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집행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발급받으면은 저희 이제 판결서에다가 앞에 앞에는 여기 2번 들어올 거고 뒤에는 3번 이렇게 세 개를 붙여서 간인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벽한 집행권원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집행권원을 들고 어떻게 해야 몰아낼 것이냐? 이제 우리가 집행권원을 들고 갈 곳은 집행관이에요. 집행관을 찾아가서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뭐 지금 제가 또 간단하게 우선 작성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적어놓은 곳 보자. 집행할 곳, 채무자 주소지, 아까 소장에 적혀 있던 나의 집, 임차인로 3. 여기도 적고, 여기 이렇게 이제 예납금까지 붙여가지고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집행관이 수기리를 몰아낼 경고장을 붙여줍니다. 수기리한테, 너 이제 나가야 돼. 우리 한 번 경고한다. 너 나가라. 하고 이렇게 예고를 해주는데요. 그러고도 안 빼면은 이제 집행관들이 불시에 방문해서 문 따고 들어가서 명도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선 한번 사례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볼 사건인데요. 뭐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좀 가려놨어요.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건명, 건물 인도, 네, 접수일을 먼저 보실게요. 접수일 2023년 2월 23일에 접수되었어요. 종국은 언제 되었을까요? 2024년 11월 28일. 그것도 원고 승은 아니에요. 원고 일부 승소.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2023년 2월에 소장이 접수되고 약 보자 1년 1년 9개월 정도 판결이 나는 데까지 걸렸어요. 이제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어, 우리가 보실 분들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볼게요. 이 소장이 접수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고한테 소장 부분이 접수, 송달됐어요. 송달이 됐는데, 송달이 안 됐어요. 폐문부재, 문을 닫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참, 그 법원에서 참여관이라고 하거든요. 법원 공무원이에요. 법원 공무원이 주소 보정 명령을 내줘요. 주소 보정 명령을 내서 이제 이 사람의 등본을 떼와라. 이 주소 맞는지 우리가 봐야겠다. 라고 하고 주소 보정서를 원고가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행관 송달이 나갔죠. 이 사람은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집행관 송달을 보냈더니 바로 이제 그때서야 도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흘러가다가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가 왔죠. 이 사람이 4월 16일에 받았는데 5월 이제 뭐 한 16일쯤이겠죠. 그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은 30일 동안 답변서를 안 내서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이 무변론으로 잡힌 거예요. 재판을 열지 않고. 근데 언제로 잡혔냐? 원래 잡혔던 시간은 보니까 6월 22일이었어요. 근데 피고가 6월 15일에 답변서를 제출해 버렸어요. 그러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취소돼요. 원래 30일 내에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판결 선고 기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봐줘요.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제 무변론 판결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피고가 이제 피고한테 이제 제대로 답변서 써서 내라. 뭐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라고 법원에서 물었어요. 물어보고 피고가 그에 대해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고 원고도 다시 제출하고 피고도 제출하고 원고도 제출하고 서로 서면 공방 요구하고 있어요. 서면 공방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변론기일이 한 번 열렸어요. 변론기일이 열린 때가 자, 얼마나 걸렸어요? 1년. 1년 딱 걸렸어요. 재판 한 번 여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기일을 잡았죠. 한 번 했는데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다음 기일을 또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누군가가 조정을 해달라고 했나 봐요. 우리가 아까 봤던
들리실까요?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할게요. 죄송해요. 이게 헤드셋이 뭔가 소리가 안 나면은 자꾸 꺼지나 봐요.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조정 회부까지 들으셨죠? 네. 근데 이제 조정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는데요. 여기서 또 3개월이 걸렸죠. 이제 쭉 다시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끝났냐? 2024년 9월 20일에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 다시 쭉 진행을 해서 변론 종결이 9월 26일에 됐어요. 9월 26일. 그러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7개월. 1년 7개월 했더니 이제 판결이 났어요. 11월 28일에 판결문이 난 게 1년 9개월. 1년 9개월 동안 재판하고 집행 들어간 시간을 봐야 되겠죠? 집행 들어간 시간. 집행 들어간 시간까지 보니까 2월까지 갔어요. 그럼 얼마나 걸린 거예요? 2년 걸렸어요. 1심에서 2년 걸렸어요. 그 중간에 왜 이 3개월은 뭐냐 봤더니 피고가 판결 정보를 못 받았어요. 또 폐문부제,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 특별 송달을 해야 되는데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시송달로 가요. 그거는 이제 법원 실무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시송달은 느리다고 했죠. 공시송달 12월 17일에 해서 언제 갔나요? 1월 4일에 도달한 걸로 본 거예요. 1월 4일에. 1월 4일에 도달했는데 이제 항소를 했고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되고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집행은 뭐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이렇게 1심 끝날 때까지 총 2년 걸렸다는 거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원고가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에 들어갔죠, 여러분. 그렇게 집행을 들어갔으면은 이제 순신이가 열심히 신수기리를 몰아내고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렇게 오늘 제 강의가 끝이 날까요? 네. 끝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잠시 5분 쉬셨다가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선 1부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네.